여러분은 미신을 좋아하시나요?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궁합, 토정 비결 등등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미신이라며 믿지 않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미신을 너무 맹신해 이혼을 당하고 사랑하는 딸과도 같이 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된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때 재미로만 생각했었더라면, 아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더라면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점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믿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띠별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했고, 조심하라고 적혀 있는 건 무조건 조심했었어요. 잡지에 나오는 별자리 운세도 즐겨봤었죠. 아침에 똥차 세대를 보면 그날 재수가 좋고 쓰레기차를 보면 재수가 없다는 그런 미신도 믿을 정도였어요. 유치하기도 하지만 저는 학교 가는 길에 나뭇잎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짝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며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상담 전화를 걸어 이번 시험운은 어떠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겠냐? 어느 쪽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등등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무엇이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리만큼 늘 맞았었죠. 그 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어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빴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머리가 아닌 손이 일을 한다고 느낄 만큼 일이 적응이 되어 회사에 다니는 내내 즐거웠어요. 이번에 우리 부서에 한 명 들어온다는데 민정씨 후배 들어와서 좋겠다. 네, 저도 이제 막내에서 벗어나요. 꼰대처럼 굴어서 도망가게 하지 말고. 에이, 제가 나이가 몇인데 꼰대라뇨. 저는 들어오면 엄청 잘해줄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저희 부서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여직원이었어요. 저는 신입에게 회사 이곳저곳을 소개시켜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식당에 가자며 늘 챙겼어요. 그래서인지 이 여직원도 저를 잘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줘도 듣는 둥 마는 둥 일에 의욕이 없어 보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점심을 먹고 그 여직원을 휴게실로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음료수 하나 마실래요? 아니요,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혹시 나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왜 일을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꾸 미리 씨 생각대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는데 미리 씨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뒤처리는 누가 하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선배들도 처음부터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방식을 시도한 끝에 제일 나은 것이라고 그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여러 번 해보고 제가 하던 방식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했었어야죠. 다들 물어보면 바쁘다고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선 알아서 해놓으니까 이제는 또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배들이 바쁘면 나한테라도 와서 물어보면 되지. 안 그래? 선배님도 다른 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면 굳이 선배님한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씨, 회사에는 체계가 있는 거잖아. 저는 선배님처럼 하라는 대로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 당당함. 제가 갓 들어왔을 땐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선배가 이러쿵저러쿵 싫은 소리를 해도 뒤에서 동료들이랑 험담을 해도 앞에서는 네 하고 대답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저런 건지
아님, 정말 저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신입과의 대화 이후로 신입과 저는 서로 업무적인 대화만 할 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죠. 퇴근 후 친구들과 하소연을 하다가 용한 점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꽃도령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회사 사람이 거길 다녀왔는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며 저의 귀를 솔깃하게 했어요. 저는 당장 꽃도령의 연락처를 받아 최대한 빠른 날짜에 예약을 했어요. 용하다고 하더니 주말엔 몇 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고 평일은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고 해 회사에 연차를 내고 그 꽃도령을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갔을까 꽃도령이 있는 건물 앞에 다다랐어요. 상가 건물 맨 위층에 위치한 곳에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앞에 다른 분이 꽃도령과 이야기 중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제 차례가 오길 기다렸고 앞에 사람이 끝나고 나오자 꽃도령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시작하자며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로만 이야기해봤지 이런 곳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방에 들어가 방석에 앉아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약간 무서웠어요. 방 한쪽에는 빨간 천 위에 요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을 때 꽃도령이 들어왔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티가 나요? 그럼 양쪽 어깨에 견디기 힘든 바윗돌이 떡하니 얹혀져 있는데. 정말요? 어디 보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지? 저는 꽃도령의 말에 홀린 듯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꽃도령이 말을 하기 전까지 숨죽여 기다렸어요. 책을 펼쳐서 이래저래 살펴보던 꽃도령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저의 지난 과거들을 이야기하는데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맞아들어갔어요. 저는 꽃도령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귀담아 들었어요. 회사는 자기한테는 잘 맞게 잘 들어갔네. 작년까지는 아주 좋았고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바윗돌 2개가 이것 때문이었구만. 네, 맞아요. 올해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그 신입이랑 트러블이 자꾸 생겨서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걔는 지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 지 풀에 지가 넘어질 거야. 자기는 걔 상관없이 지금처럼 그냥 하던 대로 잘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레 해결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가만 보자. 자기 올해 결혼 운이 있네? 제가요?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요? 올해 있어.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꽉 잡아. 자기한테 엄청난 복덩이야. 저는 꽃도령과 대화를 마치고 5만 원을 쌀 위에 올려놓고 나왔어요. 신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찾아간 곳이었는데 뜻밖의 결혼 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도 신입과는 별 문제 없이 해결된다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신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따로 부르셨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다고 그 신입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뜬금없이 바로 퇴사 처리를 하시다니 팀장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자리에 앉아 제 옆에 있던 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꽃도령을 만난다고 연차를 낸 그날 요 며칠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낀 팀장님이 부서 직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신입이 문제인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 팀장님은 신입을 불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신입은 자기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텃세가 심한 이런 회사는 자기도 기분 나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며 그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은 회사 다니고 그만두는 게 참 쉽구나. 저는 또 꼰대 같은 성격을 했어요. 어쨌거나 신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저는 앓던 이가 빠진 듯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비록 신입이 하던 일들까지 다 처리해야 해서 일이 조금 늘었지만 사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꽃도령의 말이 맞았다며 올해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다른 곳 다 필요 없고 이 꽃도령에 정착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더 맹신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알만하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회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야근하는 날이 줄어들었고 저는 취미 생활을 가져볼까 하다가 다이어트도 할 겸 회사 근처에 있는 센터에 어떤 것이 있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에는 수영, 헬스, GX가 있었어요. 저는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이 있는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부러웠거든요. 센터에서 퇴근 후라 그런지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들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저는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지라 초급반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걸터 앉아 발차기도 하고 엎드려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면서 배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초급반 회원들이 다 같이 못하니까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월 마감을 한다고 일주일 정도 쉬다가 수영장에 갔더니 저는 발대기도 아직 겁나는데 웬걸 일주일 사이에 다른 회원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수영 같은 수영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 저만 못하는 것 같아 점점 재미도 흥미도 떨어지고 가기도 싫어졌어요. 그래서 회사 핑계로 또 며칠을 수영을 쉬게 됐어요. 계속 안 가다 보니 점점 더 하기가 싫어져서 아예 가지 말까도 싶었지만 수영을 처음 등록할 때 할인을 받는다고 석 달을 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주일만 쉬고 다시 배우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동안 안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왜 안 나오셨어요? 회사 일이 바쁜 것도 있고 다른 회원들보다 더디다 보니까 약간 하기 싫어져서. 그러셨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확 느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부터 옆에서 더 잘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훤칠한 키에 수영모를 쓰고 있어도 잘생긴 그 강사님은 제가 배우고 있는 초급반 강사님이었어요. 매일 오던 회원이 며칠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안부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는 수영장에 갈 때마다 강사님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어느새 많은 대화를 나눌 만큼 친해졌어요. 어느 날 그 강사님은 수영하기가 겁이 난다는 저의 말에 자기가 도와줘도 되겠냐며 주말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싫지 않았기에 저희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수영복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엔 자꾸 수영복 입은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배도 나온 것 같고 허벅지 안쪽 살도 많은 것 같고 자꾸 그 강사님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약속한 주말이 오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살을 빼보겠다며 그 좋아하던 야식을 끊었어요. 드디어 강사님과 약속한 그날이 왔어요. 일찍 왔네요. 저도 금방 왔어요. 옷 갈아입고 만나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강사님에게 수영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강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다 보니 앞으로 가기도 하고 물에 대한 겁도 많이 없어졌어요. 역시 여럿이 하는 것보단 저는 1대1로 배우는 게 더 적성에 맞나 봐요. 수영을 끝내고 저희는 근처 호프집으로 갔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먹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갈증을 한순간에 없애주거든요. 술을 한잔하면서 강사님과 저는 더욱 친해졌어요. 강사님은 체육교사가 꿈이고 지금은 센터에서 알바를 잠시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수영 강사보다는 체육교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고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연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나요? 사귀기로 하고 첫 데이트하는 날 저는 이 옷 저 옷 다 꺼내서 입어보고 머리를 어찌할지 또 화장은 어찌할지 고민을 했어요. 매번 수영장에서 민낯으로 만나다가 꾸미고 나가려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늘하늘거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고데기로 머리를 말아서 웨이브를 넣었어요. 그리고 속눈썹도 살짝 붙이고요. 그를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계속 시계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저희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웬걸 한눈에도 쏙 들어오는 그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로 다가갔어요. 민정씨, 오늘 예쁜데? 수영장에서 볼 때랑 또 다른 모습이야. 뭐래, 나 화장하든 안 하든 똑같거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예쁜데 오늘은 다른 느낌으로 예쁘단 뜻이야. 나도 어색해 죽겠어. 이렇게 하고 만난 적이 없어서 왠지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도 많다. 우리 오늘 뭐 할까? 글쎄, 영화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고. 그럼 영화 보고 점심 먹을까? 좋아, 그렇게 하자. 저희는 카페에서 나와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보고 먹고 싶었던 파스타를 먹었어요. 길을 함께 걸으며 그는 자연스레 제 손을 잡았고 저희는 그렇게 첫 데이트를 마쳤어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그는 바라던 체육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자며 약속을 했어요. 저는 꽃도령에게 그 사람과의 궁합을 물어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몇 년간은 결혼할 운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결혼은 당사자인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점을 믿는 저를 그 사람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고 이 일로 저희는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어요. 저는 자꾸 꽃도령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올해가 아니면 그와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다음날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계시던 아버지의 병세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그와 그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는 부모님에게 저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소개시켜 주었어요. 부모님은 그의 말에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몸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듯 했어요. 병실에서 인사를 주고받고 그와 저는 병원에서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무슨 말? 그게 아버지가 최근에 더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우리 말이야. 우리 뭐? 난 헤어질 수 없어. 아니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결혼을 조금 서두르면 어떨까 해서. 뭐야, 놀랬잖아. 미안.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아들 결혼하는 걸 빨리 보고 싶다고. 어머니도 계속 그러시고. 괜찮아.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아. 게다가 저는 꽃도령의 말이 신경이 쓰였던 터라 그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한다는 소리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바로 결혼을 하였고 아기도 바로 가졌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작고 소중한 딸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 아니 남편은 딸이 저를 쏙 빼닮아 너무 예쁘다며 딸만 바라보는 딸바보가 되었고 저희 세 가족은 별탈 없이 물 흐르듯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딸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했지만 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꽃도령을 찾아갔고 딸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꽃도령은 부적을 하나 쓰라고 말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노발대발했었죠. 처음부터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넣고 있었던 적금을 남편 몰래 깨서 부적을 샀어요. 그리고 꽃도령의 말대로 그 부적을 딸의 베개 속 안에다가 잘 넣어두었고 딸이 낫기를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제 눈에는 점점 딸이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바람일 뿐 다른 차도가 없었죠. 도저히 안 되겠던 저는 또다시 꽃도령을 찾아갔어요. 꽃도령은 부정만으로도 안 된다면 굿을 해서 액을 물리쳐야 한다며 굿을 권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 몰래 이것저것 하느라 적금도 다 깨고 없어서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굿해야 한대. 뭐? 굿? 응, 우리 딸 살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대. 지금 애기 기운이 너무 넘쳐서 부적으로도 소용이 없대. 우리 굿하자, 여보. 너 또 그 미친 꽃도령인지 무당인지 찾아간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 사람인지. 내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던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된다고. 너 정말 무당한테 미쳤구나. 여보, 제발 이번만,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해보자. 응? 헛소리 그만해. 딸이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어미라는 여자가 무당에게 미쳐서는 집구석 잘 돌아가는구만. 잘 돌아가. 남편은 제 말이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굿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돈을 구하지 하는 순간 텔레비전에 대출 광고가 나왔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 같은 가정주부도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바로 대출을 신청했고 꽃도령에게 굿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 몰래 굿을 했고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굿 덕분에 저희 딸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예전처럼 학교에 다닐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꽃도령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까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고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대출을 받은 것을 제대로 갚지 못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잘 갚았지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남편 몰래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 결국 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어요. 우편물을 받은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이것이 뭐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게 내가 대출을 조금 받았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쓴 건데? 급한 일이 있어서 썼어. 급한 일 어디? 너 혹시 지난번에 굿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그건 아니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야? 그럼 나 모르게 굿을 했단 말이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그때 그거 안 했음 아직까지도 누워있었을지도 몰라. 너 정말 정신 나갔어? 빚을 내서 굿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다 사기인 거 몰라? 우리 딸은 굿을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받아서 다시 건강 되찾은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굿을 안 했으면 병원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었어. 내가 장담한다고. 더 이상 너랑 말 섞기도 싫다. 이제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우리 작년에 적금 들어놓은 거 있지? 그거 만기 언제야? 그거라도 해약해서 이것부터 갚도록 해. 그게... 또 왜 그래? 너 혹시 그 적금에도 손댔니? 그럼 어떡해?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지.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하나도 없지. 어쩔 수가 없었어. 저의 말에 남편은 제 뺨을 때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 꽃도령 어디에 있냐고 앞장서라며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른다며 끝까지 저항했고 화가 난 남편은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더니 더 이상 같이 살다가는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다며 무당에게 미치려면 혼자 미치라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딸이 있는 한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저를 밀쳐내고선 밖으로 나갔어요. 며칠을 밖에서 지내다 온 남편은 저에게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며 그때는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하나도 없을 거라며 지금이라도 합의 이혼을 한다면 대출금을 갚아주고 제가 살 작은 방 하나는 구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는 대신 딸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절대로 저 같은 엄마의 밑에서 크게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딸이 저와 같이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자신이 자라기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 고등학교까지는 아빠와 살고 그 이후에는 엄마와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었던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시켰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딸과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저는 딸이 아빠를 선택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과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저는 딸의 학교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걸어 나오던 딸도 저를 봤는지 걸음을 잠시 멈추었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딸을 껴안았고 딸은 그런 저를 밀쳐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려거든 저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딸은 그 한마디만을 저에게 내뱉고는 뒤돌아 뛰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딸이 저러냐며 따져 물었고, 남편은 자기에게 묻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끊어버렸어요. 모두들 왜 저에게만 이러는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동안 저는 슬픔에 잠겨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의욕도 없었죠. 그러다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짧은 몇 문장만 있었지만 딸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 곁에서 매일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건강을 되찾은 것이지 부적이나 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딸도 저와 함께 살 날만 기다리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저도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달라고, 그리고 핸드폰을 샀다며 자기의 번호를 남겨주었어요. 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준 딸에게 너무 고마웠고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혼 후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술로만 보냈던 저라 제 주변에는 술병이 나부러져 있었고 집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컴컴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햇빛이 저를 향해 쏟아져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곧 눈을 뜨고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널브러져 있던 술병들을 정리하고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반질반질하게 훔쳤어요. 바람까지 선선하게 들어와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받아가 냉장고를 꽉 채우고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다운 모습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제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곳이 눈에 띄었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은 상조회사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영업을 하기도 했어요. 영업을 하면 진급도 올라가고 더 좋다고 말했지만 말주변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저는 될 수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했어요. 누군가의 슬픔을 옆에서 같이 지켜본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옆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딸과 연락도 매일 하고 쉬는 날이면 딸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는 낙으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내일 휴무죠? 우리 어디 갈까요? 글쎄, 우리 딸 뭐 하고 싶은데? 나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그러자 그럼 언제 올 거야?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한 8시쯤? 알겠어.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요.
거기 가면 먹을 거 천지예요. 힘들게 음식 준비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편하게 가요. 나 오늘 용돈도 받아서 주머니가 두둑하거든요. 알겠어. 내일 만나. 딸과의 통화 후 저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김밥이라도 조금 만들어 볼까 하고 퇴근 후 마트에 들어 김밥 재료들을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김밥을 좋아하던 딸은 소풍 때는 무조건 김밥을 사야 했고 집에서도 수시로 만들어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딸 덕분에 김밥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딸과 같이 먹을 김밥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계란말이처럼 도톰하게 말아서 만들어 놓고 햄과 다른 재료들도 조리를 해서 김밥을 몇 줄 만들어서 통에다가 담고 수박도 먹기 좋게 잘라서 통에 담아 놓고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딸이 도착했고 저는 딸과 함께 놀이동산으로 출발했어요. 나름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에 나온 건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딸은 뛰자면서 저의 손을 이끌었어요. 매표소를 지나고 손목에다가 입장권을 차고 놀이기구를 타러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엄마인 저를 위해서 양보한다며 배를 타고 그 다음엔 회전목마도 탔어요. 열차도 타고 카트도 탔죠. 딸과 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참을 놀던 딸은 배가 고프다고 했고 저는 가방에 있던 김밥과 수박을 꺼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왔다며 투덜대던 딸도 김밥을 한 입 먹더니 다른 식당에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었다며 김밥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흐뭇했어요. 개장할 때 들어갔던 저희는 거의 폐장 직전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곧 있음 딸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딸이 저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장례식장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빈소에 내 딸아이의 영정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제 딸아이의 사진이 맞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때 검은색 옷을 입은 상주가 나타났어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진 우리 딸 맞아? 맞아. 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당신한테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어. 오늘 빈소를 마련하면 연락하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뭐? 우리 딸이 죽었다고? 저는 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진정하라며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는 검은색 옷을 하나 가져와서는 입으라고 했어요. 그 길로 저는 딸의 빈소를 지켰어요. 딸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울다가 쓰러졌다가를 반복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옆에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저는 몇 달만 더 있으면 딸과 함께할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는데 이제 그런 행복이 사라져 절망감만 가득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으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딸의 일기장이라며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딸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차오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 후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었고 그 원망은 어느새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죽기 전 일기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며칠만 더 있으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행복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런 딸아이가 죽다니 저는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의 곁에서 남편은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매일 퇴근 후에 저를 찾아와 살펴봐준 남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났고 상조회사는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학교 근처에 김밥집을 차렸어요. 딸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김밥이나 주구장창 만들어 보겠다며 시작했어요. 누구는 그러면 딸이 더 생각이 나서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김밥을 맛있게 먹어준 딸이 생각이 나서 좋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김밥집을 오픈하고 나서도 전 남편은 퇴근 후에 매일같이 찾아와 같이 가게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불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가게에 그만 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을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반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단골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 어느 날 전 남편이 볼 일이 있어 가게에 오지 못한 날 단골 손님이 저에게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인꼬 부부인데 저 혼자 있으니 왠지 느낌이 이상하다면서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훨씬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늘 항상 퇴근 후에 가게에 들리던 남편이라 단골 손님들은 저희가 부부인 줄 알았던 거죠. 저희에게 부부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저희가 이혼한 사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남들 눈에는 자연스레 저희는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오후, 전 남편이 가게에 들렀고 가게 마감을 하고 전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앉으라고 말했어요. 여보, 지금까지 이렇게 내 곁에서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해도 괜찮아. 매일 퇴근하고 여기 와서 일 도와주려면 피곤하잖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아직 못 믿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이제 그만 나와도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어. 전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합칠까? 뭐라고? 우리 다시 합치면 어떠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모르겠어. 너무 갑작이라. 당장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저는 전 남편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다는 이야기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을 밀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을 했고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결같이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준 이 남자와 다시 재결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번 실패를 했던 저희 부부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딸과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제 인생은 제가 살고자 노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누군가의 예언처럼 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었을까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때처럼 선택하지 않을 텐데 후회를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 맹신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는 믿고 나에게 나쁜 이야기는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